네, 지금 이 시각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있을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 진기훈 기자 두 분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후 2시부터 최종 변론기일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변론기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최종 변론기일이라고 예정이 돼 있는 기일인 거잖아요. 통상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은 그 절차 중에 어떤 과정 속에 있는지 우선 진기훈 기자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오후 2시부터 이제 시작이 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11차 변론 기일, 오늘이 이제 마지막 변론 기일이고 최종 변론 기일입니다. 네, 오후 2시부터 일단 시작이 이제 앞서 전해드린 대로 됐고요. 이제 양측에서 이제 그동안 제출이 됐지만 조사를 하지 못했던 양측의 증거 조사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됐고 그 증거 조사 절차에서 뭐 양쪽은 뭐 CCTV 영상이나 뭐 언론 보도 뭐 이런 그리고 또 이제 진술 그 수사기관들의 진술 조사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새롭게 또 이제 제시를 하면서 본인들의 이런 어떤 유리한 이런 증거들에 대해서 서증 유지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서증 유지 진술이 약 40여 분간 정도 진행이 됐고요. 이 40여 분이 진행이 됐고 오후 3시 10분이 좀 넘은 시간부터 국회 측 대리인단의 종합 변론이 시작이 됐고 조금 전에 이제 국회 측 종합 변론이 끝나고 이제 대통령 측의 종합 변론이 지금 막 시작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양측에 일단 재판부가 2시간씩 대리인단의 시간 배정을 했고요. 중간에 국회 측이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한번 이제 정회를 하고 10여 분간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고 이제는 대통령 측에서 이제 2시간이 예정된 이 변론이 시작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양측 대리인단의 변론이 끝나게 되면 국회 측에서는 정청래 소추위원장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제 최후 진술에 나서고 윤 대통령이 본인의 이제 최후 진술을 하는 것으로 재판 절차는 마무리가 되는데요. 대리인단에게는 2시간씩 딱 시간 제한이 있지만 이 최후 진술에는 시간 제한이 없다고 이제 재판부가 안내를 했기 때문에 이거가 얼마나 걸리냐에 따라서 또 이제 오늘 재판 종료 시각이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이 최종 변론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 84일 만 그리고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73일 만입니다. 헌재 심리진행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 헌정사상에 굉장히 중요한 선례가 남을 수 있는 헌법재판인 만큼 상당한 시간을 거쳐서 여러 차례의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각에선 너무 졸속이고 단기간에 너무 재판을 빨리 종결하는 거 아니냐, 변론기일이 더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탄핵 심판은 기본적으로 징계 절차라는 의미에서는 이 징계 절차와 관련해서 변론기일이 한 10회, 10일에 주어졌다는 것은 신속화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 방어권 보장에 어떤 필요한 시간적인 기회는 주어졌다. 다만 여러 가지 주장 중에 증거가 채택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대통령 측에서 좀 아쉬움을 표하는 내용들은 있었으나 큰 쟁점과 관련해선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족한 증거가 수집됐기 때문에 결심, 그러니까 최종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안의 중대성도 있고 역사적 가치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우리의 헌정사상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경우에 적법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기준을 설시하는 중요한 어떤 결정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관들도 고심하면서 재판을 진행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혼란이 극명하게 이번에 재판 진행 과정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어떤 불공정성이라든가 또 서울 서부지법원의 어떤 폭도 행위들을 통해서 재판관 개인의 공격, 뭐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어떤 공격 이런 것들도 목도하면서 이 사법 질서가 세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사법부가 공정하고 신뢰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왜 중요한지도 좀 대중들에게 깊은 어떤 고민 지점을 남겨줬던 사건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삼권 분립, 헌법 질서 그리고 대통령의 책무 그리고 사법부의 존중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재판 절차들이 진행되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진기훈 기자가 설명을 해줬던 것처럼 먼저 국회 측 대리인단이 한 명씩 이제 이야기를 종합 변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 조금 전에 이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한 명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지금 법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아이돌봄 지원 확대 같은 정책들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야당의 입법 폭거가 계속됐다. 국익을 침해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회 측 최종 변론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우선 좀 이 내용을 들어보면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윤 대통령 측이 마지막 지금 기회인 거잖아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점에 좀 방점을 둬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야당의 다수결의 행포가 지대해서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굉장히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방치하는 경우에 국민들에게 끼치는 국익의 침해도 너무나 지대했기 때문에 도저히 비상수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설명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이돌봄 문제나 이 수사 예산 삭감이나 각종의 어떤 양곡관리법 관련한 제2요구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한덕수 총리가 증인으로 나왔을 때도 관련된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했었습니다. 야당이 여러 가지 다수결에 밀어붙이는 국익을 침해하는 여러 가지 법안뿐만 아니라 대통령 측에서 원하는 법안이 거부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평상시에 평균적인 방법, 그러니까 통상 쓰는 방법으로는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금 이 입법에 대한 어떤 민주당의 비난받거나 비판의 소지가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윤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진기훈 기자, 앞서 국회 측이 2시간 30분 정도 종합변론을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나왔을 것 같고 또 대리인단 중에서 변호사 한 명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좀 어떤 내용이 주로 많이 나왔는지 이 내용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 절차는 종합 변론 순서였기 때문에 이제 국회 측에서는 9명의 변호사가 돌아가면서 각자 이제 맡은 부분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변론을 준비된 변론을 읽어내려가는 형식으로 이렇게 변론을 했습니다. 네. PPT 자료는 따로 준비를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도 이제 발언 형식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신속한 파면, 그리고 이런 어떤 윤 대통령이 이런 어떤 심판정에서 했던 태도와 뭐 거짓말,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내란의 도구로 이제 군대를 동원했던 그런 어떤 내용들, 그다음에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반박이나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미래 세대, 특히 이제 아이들에게 이 계엄 사태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어떤 계엄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런 어떤 헌법 이 지금 재판을 둘러싸고 또 이제 내란 혐의를 둘러싸고 윤 대통령이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발언들에 대한 그런 어떤 국회 측의 의견들, 그리고 이제 헌법에 대한 그런 어떤 관점,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해서 좀 변론을 했습니다. 네. 뭐 이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우선 이런 어떤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을 이제 이게 이런 어떤 사례들처럼 이런 어떤 위기 사례인데, 이런 지금 윤 대통령의 행위, 이런 계엄 선포 행위 자체도 이런 어떤 민주공화국의 전복 행위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면서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많이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예. 이런 어떤 부정선거라고 하는 부분들, 특히나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윤 대통령이 뽑혔던 대선 당시에도 표 차이가 굉장히 얼마 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하면서 그런 어떤 부분들도 있고, 어찌됐건 헌법 수호의 가장 정점에 있는 대통령으로서 이런 어떤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선거에 대한 의심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헌법을 흔드는 그런 어떤 주장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었고, 또 이제 윤 대통령이 그런 어떤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이제 뭐 계엄 관련해서 국무회의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본인이 그런 어떤 뭐 둘러싼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거짓말로 이제 일관을 하면서 이런 탄핵 심판에서 굉장히 좀 이런 진실을 밝히고 본인이 참여를 하는 시간을 갖기보다는 거짓말로 굉장히 임했던 그런 어떤 예. 부분들이 또 지정이 되기도 했었고, 또 특히나 이제 군대가 동원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군을 사병화했다. 사실 지금 국회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국회를 그때 당시에 이제 군이 투입됐던 이유는 국회 봉쇄의 목적이었고, 이 계엄 자체가 본인이 그런 어떤 야당과의 그런 관계를 풀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계엄이라고 하는 걸 하나의 친위 쿠데타의 수단으로서 활용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회
측의 주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과정에서 군이 윤석열 개인을 위한 사병으로 동원이 되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어떤 군에 대한 문제들도 제기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동안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전후로 해서 내놨던 발언들, 그리고 본인을 둘러싼 의혹들을 적극적으로 부정했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러면서 또 이제 국회 측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신속한 파면을 해야 되고, 특히 파면이 인용되지 않고 다시 이제 윤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했을 때 또 다른 내란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강조하면서 신속한 파면을 요구하는 그런 종합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종합 변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들어온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을 전해드리면, 야당이 대통령 취임 전부터 탄핵을 추진했다. 그러면서 다수결을 빙자한 민주주의의 파괴, 이적행위라는 주장을 했고요. 대통령은 국가 독립을 수호할 책무를 갖고 있다면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의 종합 변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합 변론에 앞서서 지금까지 채택된 서류와 영상 증거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국회 측이 계엄 당시 국회 본청 지하 1층 CCTV 영상을 제시하면서 군인들이 전력을 차례로 차단한 후에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을 국회 봉쇄 증거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어떤 취지로 이 주장에 좀 힘을 실은 걸까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국회에 대한 단전 조치가 실제로 있었는가, 단전 조치에 대한 실행이 있었는지를 쟁점화하는 것인데요. 단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 실질적인 기능을 마비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단전이 이루어졌는가, 단전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국회 측에서는 단전을 일부 지역의 일부 층만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도 자체가 위법과 위헌 아니냐,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제시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변론기일에도 한번 쟁점이 됐던 사안이고 새로운 사실관계는 아닙니다. 강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국회 단전과 관련한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반면에 윤 대통령 측은 이재명 대표랑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당시에 이 담을 넘는 영상을 제시를 하면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하는 장면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국회가 출입이 차단된 게 아니라는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원하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부연하고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다만 그러니까 주장을 한번 이해를 하면 완전하게 철저하게 봉쇄한 것은 아니고 이 일부 병력에 의해서 일부 지역만 조금 통제 목적으로 질서 유지를 한 거 아니냐.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들어왔던 측면에서는 국회 봉쇄나 국회 의결권을 방해하기 어렵게 하지 않지 않았냐,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출입 방식, 통상의 출입 방식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담을 넘었잖아요. 보통 담을 넘는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 영상이 가지는 중의적인 의미는 있겠으나, 즉 대통령 측에도 일부 유리하게 해석하는 장면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회 측에서도 문을 막아서 못 가게 제지하니까 담을 넘을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이게 어떻게 정당하고 적법한 출입 절차라고 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불법적으로 막아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담을 넘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또 상충하는 내용으로도 반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는 유리한 주장이긴 하지만, 현재로서 그 영상이 가지는 의미는 국회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입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 아닌가, 이 사실을 더 강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최종 변론 기일인데, 마지막 변론 기일에 증거 조사 절차에서도 당시에 국회를 봉쇄하려는 의도가 있었느냐, 그리고 국회 봉쇄를 통해서 결국에는 윤 대통령과 계엄군이 의회의 의결권을 방해하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게 지금 쟁점인 거잖아요. 그런데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마지막까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좀 어떤 기준으로 이걸 좀 평가를 하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결국은 양측은 대국민들이 그날 실시간으로 본 생중계된 그 장면과 관련해서 평가만 다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있죠.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CCTV가 다수 많기 때문에 결국은 그 행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하나의 사실관계로 확대해서 보거나 축소해서 보거나 또는 나에게 유리한 면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은 헌법재판관들은 그 당시에 군 병력이 몇 명이 투입됐고 현장에서 몇 명이 어떤 행동을 했고 그 명령의 주된 요지는 무엇이었으며 그 목적이 합리적인 어떤 사실관계를 나열하고 다수의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하고 실제로 결과로 일어난 어떤 행위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국회의 질서 유지 목적에 나아가서 국회의원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것을 의결권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렇게 병력을 사용했는가 이것이 이제 주요 쟁점이 되겠죠. 그런 만큼 군 사령관들이 실제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달 바는 구체적인 어떤 언행과 그 단어 굉장히 중요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증인인 만큼 사령관들도 나오고 국방부 장관도 나왔고 관련된 주요 증인들에 대한 이 진술 조서도 나와 있는 만큼 그 내용을 종합하면 그 사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종합적으로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양측 종합 변론이 있기 전에 국회 봉쇄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얘기됐다는 점 확인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윤 대통령 측이 홍장원 전 차장의 계엄 당시에 여인영 전 사령관과 통화하는 장면이 담긴 국정원의 CCTV 증거도 재생을 했고요. 증거로 재생을 했고 그러면서 메모 얘기가 역시 마지막까지 좀 공박을 벌였죠.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아무래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가장 주되게 탄핵을 해야 하는 증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입니다. 예. 체포 지시 의혹을 굉장히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두 차례 심판대에 서서 이제 메모의 실물이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 그 메모까지도 들고 나오면서 본인과 이제 이런 CCTV 시간이 다르다, 본인의 동선과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윤 대통령 측의 방어 논리에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하자면 이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 측의 주장은 조태용 국정원장의 주장과 이제 궤를 같이 하는데 예. 말하자면 이제 지금 지금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여인영 전 반첩사령관으로부터 메모를 받아 적은 그 시간 자체는 11시 6분이지만 이제 그 장소 자체가 많이 헷갈리고 있고 그 장소가 지금 10시 58분에 어디에 있었는지 11시 6분에 어디에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동선을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10시 58분에 말하자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그 청사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 담긴 이제 CCTV가 이제 또 다시 한번 재생이 되면서 지금 야외에서 받아 적었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진술과 맞지 않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또 메모 자체에 대한 신빙성도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사실 앞서 제가 국회 측의 종합 변론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사실 종합 변론도 종합 변론이었지만 이 종합 변론이 있기 전에 40여 분간 진행됐던 이 마지막 증거 조사에서 양측은 서로가 좀 집중적으로 좀 탄핵하고자 하는 주장들을 좀 집중을 했었었는데요. 국회 측에서는 김현태 단장에 대한 진술을 좀 굉장히 탄핵을 하는데 주력을 했었고 네. 거기에 이제 맞서서 지금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어떤 체제 전복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언론 기사들을 이제 추가 증거로 이제 제시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와 또 CCTV 동선을 좀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좀 신빙성이 없는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한 주장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런 주장을 좀 이어갔던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체포 지시에 대한 여부뿐 아니라 체포 지시 여부를 확인할 메모의 진위 여부 자체, 그 신빙성에 대한 부분까지 여전히 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최종 변론기일까지 왔는데 변호사님 그러면 헌재가 이 메모 얘기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두고 해석을 할까요? 결국은 다수의 진술로서 그 메모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홍정원 전 차장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이 다소 관련된 진술이 번복이 돼서 신빙성이 없다면 결국 홍정원의 진술은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입에서 홍정원 말이 사실과 다른 객관적인 정황들이 많이 드러나게 된다면 신빙성이 없다라고 될 것이고요. 그런데 복수의 사람들이 홍장원 진술한 것처럼 그 당시에 중요 요인에 대한 체포
그 명단이 있었고 관련된 지시가 있었다라는 주장들이 다수 이제 뒷받침된다고 한다면 다소 불일치하거나 번복되는 진술이 있었을 뿐 그 주요 사실은 확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메모 자체가 가지는 중요성이 아주 지대하진 않습니다. 그 메모가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이 진술로서 관련한 신빙성을 평가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메모 자체의 그 중요성보다는 이 메모가 가지는 의미는 이제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최초의 메모다 아니면 여러 번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작성됐다 필체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정도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이 종합변론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서 진기훈 기자가 설명을 해줬던 것처럼 국회 측이 먼저 종합변론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2시간 3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국회 측은 피청구인, 즉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 헌정 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라고 이야기했고 비상계엄 당시 시민들은 국회 안과 밖에서 무장 군인의 출입을 저지해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비상계엄의 대의 명분이 없다, 부정선거 의혹만 남아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피청구인, 즉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제2의 비상계엄이 우려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국회 측의 입장은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참작할 점이나 동기나 대통령이 추구하자는 어떤 비상계엄을 통해 달성하는 목적이 선의에 기반한다라고 평가를 하더라도 앞으로 그럼 이런 선의를 가진 대통령들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이렇게 대통령의 권한으로 잦은 행사를 하는 경우에 우리 헌정질서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악용하는 다른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것이냐 물론 우리가 정치라는 것이 서로 타협하고 대화하는 것인데 이것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난맥 상황에 빠져 있을 때 비상대권을 쓰는 것이 우리 헌정 질서가 허용을 해줄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이 이제 다수석을 차지해서 다수당이 행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비상계엄 요건이 되는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관련해서 지금 군 통수권으로서 군인을 내게 직접 이렇게 어떤 명령을 하고 정치인들에 대해서 체포를 한다는 것은 지금 국회 측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 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 정치적으로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소위 말하는 정적이라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하는데 과거에는 독재 정권 시절에 이 정적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아주 심각한 인권 침해를 야기한 바가 있었죠. 지금 현재 비상 조치권을 활용해서 정적을 제거하려거나 정적에게 무단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는 영장 없는 체포를 하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를 위반했는가 위반하지 않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과거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어떤 판례들은 있었겠지만 헌재에서 심각하게 우리 헌정 질서가 허용하는 비상계엄이 요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설시할 가능성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정이 나오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 측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선관위나 부정선거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는 비상계엄 주도 세력이 주요 직원들을 체포, 감금, 고문까지 할 계획을 세웠다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도 이제 아마 그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피력을 할 걸로 보여지는데 네. 저번 9차 변론기일 때 이제 중간 변론 절차가 한번 있었잖아요. 네. 그때 사실 윤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했던 게 바로 이 부정선거 의혹입니다. 네. 뭐 하이브리드전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뭐 이제 중국의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뭐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었던 투표용지까지도 이렇게 현출을 하면서 변론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아무래도 선관위라고 하는 헌법기관에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을 했고 불법적으로 군 투입을 했다라는 게 지금 탄핵 소추 사유로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걸 또 이제 반박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제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 측의 변호사
이제 변호인단은 말하자면 이제 앞서 언급해주신 대로 부정선거 의혹을 전면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국정원의 선관위의 그 선거 시스템 조사를 했을 때 그 결과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고 굉장히 부실한 시스템임이 증명이 됐다라는 게 지금 윤 대통령 측의 논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 그렇게 부정선거라고 할 만한 그런 어떤 것들이 나오지도 않았고 점검 결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부정선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는 이제 이러한 어떤 의혹을 이제 대통령 측에서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어떤 선거에 관련된 헌정 질서를 굉장히 좀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좀 굉장히 반박한 이런 주장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조금 전 헌법재판소 대심 판정인데요. 국회 측이 먼저 종합 변론을 진행을 했고 2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종합 변론이 진행됐으며 지금은 윤 대통령 측의 종합 변론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진 기자, 이 국회 측이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파면되지 않고 대통령직에 복귀를 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 이런 주장도 폈거든요. 사실 이제 지금까지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어 오면서도 좀 이와 비슷한 주장을 국회 측이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나섰던 이제 송두환 변호사의 네. 이제 이런 어떤 변론 내용 중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사실 앞서 변호사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이 탄핵이 될 만큼의 중대한 위헌을 저질렀느냐를 이제 헌법재판소가 본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사람이 직무에 복귀를 했을 때도 또다시 이제 이런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것들도 좀 이제 헌법재판소가 아무래도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나온 변론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예. 이제 사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헌법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어떤 변론을 했거든요. 뭐 국가 비상사태에 준할 때만 이런 어떤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에 처했던 상황이 그런 어떤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대통령의 주관적 판단과 목적으로 선포된 계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게다가 그 과정에서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고 또 이런 어떤 그 포고령의 내용도 좀 지적을 했습니다. 뭐 정치 활동까지 금하게 하는 이런 굉장히 위헌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 포고령을 또 발표하게 했잖아요. 네. 이제 이러한 어떤 그 법률 위배된 사실들이 이미 또 명백하게 드러났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면서 이 목적 자체가 지금 국회 측의 주장은 굉장히 개인적인 이유로서 선포가 됐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했을 때 또다시 이런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에 빠지게 된다거나 본인이 그런 어떤 의혹을 품었다거나 약간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또다시 계엄을 선포하지 않는다고 장담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식의 이제 주장을 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마지막 순서였기도 했지만 네. 종합적인 주장이 바로 이제 이 지점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계엄 자체가 이런 어떤 뭐 선의의 목적이라기보다는 대통령 개인의 그런 어떤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그런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선포가 된 것이다. 거기서부터가 잘못이라고 국회 측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도 지금 마지막 변론에서까지 이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변호사님 그러면 재판부 측에서 이 피청구인이 했던 행동뿐만 아니라 만약에 파면되지 않고 탄핵되지 않았을 때 그 이후의 행동까지 염려를 해서 일종의 판결을 내릴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징계 절차에서 이 사람을 복귀시켜서 해당 업무를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복귀시키지 않을 정도로 중대한 비위가 있는 건지를 결국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직이 다시 복귀했을 때 우리 헌정 질서가 유지될 것인가, 헌정 질서가 파괴될 것인가까지 참고해서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국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존의 질서, 그러니까 권력 분립의 원칙, 민주주의의 어떤 대화와 협력의 원칙, 군인들과 경찰을 동원했을 경우에 어떤 주어지는 우리가 관련된 법에 의한 원칙, 이런 것들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 또다시 그것을 번복하고 위반할 여지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고 특히 대통령이 복귀했을 때 우리나라 국익이나 국민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해를 끼치는가 그래서 국가에 큰 혼란을
시간이 주어지거나 국민들로부터 이미 불신을 당했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못하는 상황인가, 아니면 국민들이 복귀를 원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하는 목소리를 반영할 것인가, 그 모든 것이 헌법 질서 내와 헌법의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그것이 우리 법에서 이야기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제 판단하고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민하고 숙고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이 최종 변론 기일이고 마지막으로 주어진 종합 변론인 만큼 양측 모두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또 마지막 힘을 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대담을 시작할 때쯤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제 종합 변론이 시작이 됐잖아요. 아까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거대 야당의 폭거로 인해서 국가가 비상사태로 내몰렸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좀 중점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30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내용에 좀 포인트를 줘서 주장을 할 것인지 진기훈 기자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이 선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에 지금 집중을 해서 변론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거대 야당이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정부의 정책에 발목을 잡으면서 예산의 줄삭감과 뭐 탄핵 소추권의 남발,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이제 크게 그 두 줄기가 일단은 지적이 됐었는데요. 우선은 일단 예산 삭감의 부분은 이런 어떤 뭐 이제 아이돌봄 예산 같은 이런 민생 예산부터 시작해서 검찰의 특활비나 이런 어떤 예비비 예산 삭감 이런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마약이라든지 이런 중대 수사에도 굉장히 차질을 빚어왔고, 또 이런 어떤 정부의 그런 어떤 주요 이런 굵직한 정책들 뭐 이런 부분들에서도 굉장히 이런 어떤 무차별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네. 어떤 예시들을 좀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뭐 그런 어떤 게다가 또 이제 야당에서 이런 정부가 추진했던 입법들, 뭐 예를 들면 뭐 반도체 특별법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뭐 중첩법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첨단 에너지 3법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예시로 들면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이 돼야지 이제 이 법을 토대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수가 있었고, 이 지금 예시로 든 이런 어떤 법들은 굉장히 우리나라 미래 산업에도 좀 중요한 이런 어떤 입법 토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들이었는데, 이것 역시 이제 야당에서 거대 의석으로 이제 이 입법을 가로막으면서 추진의 근거가 사라졌던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어떤 줄탄핵도 이제 예를 들었는데요. 네. 이번 정부가 들어서 29차례 이제 탄핵 시도가 있었는데 모두 다 기각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이상민 전 장관이라든지 뭐 손준성 검사장, 그리고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뭐 쌍방울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사했던 그런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역시도 그런 어떤 결국에는 이제 논리가 부족하다라는 걸로 이제 주장을 하면서 결국엔 다 기각이 되었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그런 어떤 국정 운영에 상당한 마비를 초래했다, 이렇게 좀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면서 야당이 이제 거대 의석을 가지고 이런 어떤 횡포를 부림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뭐 입법 사법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국정이 무너졌다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지금부터는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앞으로 이제 전개될 부분으로는 저희가 앞서도 얘기했던 그런 어떤 하이브리드전 예. 관련 얘기가 지금 다시 또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이제 국가 안보가 좀 위협을 받고 있었다라는 얘기, 그리고면서 그런 어떤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선거 조작, 그리고 이제 정치 개입, 뭐 이제 외국의 정치 개입, 약간 이런 논란까지도 지금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쪽으로 해서 좀 국가가 이런 위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논리를 계속해서 전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 종합 변론에서는 진 기자가 얘기한 대로 비상계엄의 당위성 중에서 거대 야당의 횡포를 중심으로 한 의견들이 우선 나오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하이브리드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대통령이 폭력 사태가 아닌 연성 위기도 대응이 필요하며 대통령은 국가 독립을 수호할 책무를 갖고 있다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이 29건의 탄핵을 시도했으며 지금까지 인용된 바가 없다 등등의 내용으로 거대 야당의 횡포 때문에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해야만 했다라는 당위성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현재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 측이
해당 주장을 내세우고 재판관들은 그러면 이것이 윤 대통령 측 주장대로 들어보니까 계엄령을 선포하기에 타당했더라 혹은 그럼에도 계엄령은 과했다. 이 두 가지 여부를 좀 중점으로 해석을 할까요? 네, 일단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비상계엄이 요건인지는 법률적인 어떤 판단으로 설시를 할 것입니다. 보통 이제 비상사태와 관련한 것은 전시에 준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권의 남용, 그것을 넘어서 독재의 상황에 빠져 있어서 전국이 교착화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어떤 입법이 무산되거나 발목이 잡히는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해석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런 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가 오래 전부터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이제 입법과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이 사고 이제 공방을 하는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죠. 사실은 만약에 대통령이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180석을 가진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민주적 절차로 선거를 통해서 이제 선출이 된 결과라는 점에서는 또다시 이렇게 다수당이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했는데 그때마다 그런 비상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다수당이 입법과 관련해서 그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이 다소 정치적으로 비판과 또는 나아가서 비난을 받을 정도의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법권의 어떤 의정 활동의 문제를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어떤 요건으로 설정할 수 있는가는 다소 좀 의문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더 실존적이고 구체적인 위협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부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부정선거의 어떤 그 실체와 관련한 부실의 문제가 현존했고 체제 전복 시도라든가 여러 가지 간첩 활동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한 수사도 제대로 못하게 됐고 수사 인력이라든가 예산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종합변론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최소 1시간 이상은 윤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오늘 변론기일의 하이라이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 여부일 텐데 우선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직접 할 것이다라는 전망에는 상당히 무게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 2시 변론길이 시작이 됐는데 2시에 바로 오지 않고 오후 4시 30분 무렵에 헌재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진입을 했거든요. 진 기자, 뭐 이런 상황은 어제부터 예상이 됐던 건지 아니면 좀 어떤 이유로 늦게 헌재로 온 건가요? 사실 그렇게 딱 예상이 됐던 상황은 아니었고요. 이제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윤 대통령이 보통 2시에 이제 재판이 있다라고 하면 한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는 이제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해서 변호인과 함께 이제 준비를 하면서 뭐 이제 점심 식사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2시에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면 그렇게 모습을 드러내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오늘은 이제 이런 어떤 재판 시간이 임박해서 1시가 좀 넘은 시간에 대통령이 좀 늦게 참석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대리인단으로부터 이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뭐 명확한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오늘 이제 최후 진술을 좀 상당히 그렇게 좀 준비를 했던, 그리고 또 주말뿐만이 아니라 어제 오늘까지도 이제 대통령이 이런 또 구두 메시지와 또 이제 메모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하면 이제 그걸 변호인단이 외부에서 이렇게 원고로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최후 변론을 준비를 했다, 이렇게 좀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어떤 최후 진술을 마지막까지 가다듬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난 9차 변론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는 헌법재판소에 왔다가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런 것도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변호인단이 이렇게 좀 대리인단이 변론을 진행할 때는 본인이 딱히 지금 할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꽤 장시간 진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최후 진술에서 좀 집중도 있게 본인이 준비했던 것들을 좀 다 이렇게 충분하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준비를 좀 신경을 썼던,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어떤 상황이 빚어졌던 걸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변론기일 말미에 윤 대통령이 직접 최후 진술을 할 것은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주말 동안에도 사실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대리인단의 접견을 계속했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고 또 취재진들도 윤 대통령이 과연 어떤
점에 좀 방점을 찍고 진술을 할 것인가 굉장히 열심히 취재를 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내용을 어떻게 준비를 했나요, 진 기자? 우선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이제 변호인을 접견을 하면서 그 내용을 좀 가다듬어 왔던 걸로 이제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또 변호인단도 그렇고 이제 어저께 그리고 오늘까지도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런 어떤 최후 진술의 내용을 조율하면서 그런 어떤 이제 최후 진술에서 상당하게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지난 월요일 정도까지는 한 40-50분 정도의 원고가 이제 준비가 됐다. 이렇게 좀 취재가 됐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오늘 지금 이렇게 구치소에서 나오는 순간까지 지금 계속 수정을 하고 계속 이제 내용을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늘어났을 수는 있다. 이런 분석, 이런 어떤 예측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 제한이 40분이나 50분보다 더 길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구속 상태이고 사실상 오늘이 지나면 본인이 이렇게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사실상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좀 이런 어떤 본인의 그런 어떤 계엄 선포의 정당성이나 뭐 여태 했던 그런 어떤 주장들, 본인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부정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내용에 들어가 있겠지만 여기에 더해서 그 본인의 이제 기각 결정 이후에 기각이 난다고 하면 기각 결정 이후에 이제 본인이 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어떤 구상까지도 이제 내용에 담겼을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 임기 단축 개헌을 전제로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나온다던가 뭐 아니면 정말 뭐 심하게는 일부 일각에서는 뭐 하야 가능성까지도 이제 언급을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분석들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일단 뭐 임기 단축 개헌을 조건으로 해서 뭐 어떤 뭐 최후 진술을 한다 이런 것들은 대통령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일단 선을 긋고는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의 내용에서는 그동안에 있었던 본인을 둘러싼 이런 의혹들에 대한 부정과 또 계엄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던 본인의 배경, 특히 이제 변호인단의 변론을 통해서만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어떤 개인적인 부분들을 좀 같이 해서 좀 변론에 집중을 할 것이다. 일단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직접 해볼 법한 내용들, 추측해볼 만한 내용들까지 진 기자가 얘기를 해줬는데 변호사님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진술을 할지 그동안에는 사실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비슷한 내용들을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혹시 오늘 마지막 최종 변론에서는 새롭게 나올 만한 얘기는 어떤 게 있을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주고받고 주장이 됐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주장은 사실은 저희가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자기 입장을 설파하는 그 모습 자체가 대통령으로서의 존재감과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복귀했을 때 여러 가지 위축되지 않고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설파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종전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국민들에게 이제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이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또 사과의 메시지도 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더 상세한 시간을 들여서 이런 상황이 처해지게 됐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소회를 밝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대리인단이 장시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에 대한 주장을 할 것보다는 본인의 의견과 주장 그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안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이제 강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대통령으로서는 복귀하느냐 아니냐가 본인의 신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관들을 향해서 또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내가 정말 악의적인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선의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의견과 주장이 어떻게 보면 그 훨씬 더 많은 주장 표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얘기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관련 내용도 좀 덧붙여 주시고 그럼 과연 사과의 메시지가 그동안의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입장을 보았을 때 오늘 최종 진술에서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좀 추측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여권에서도 분명하게 이제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짚었던 건 국민 통합의 메시지와
부분과 이런 어쨌든 국정 혼란이 발생한 데에 대한 진솔한 사과는 있어야 한다. 이런 예. 목소리가 이제 여권에서도 나왔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이제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 대국민 사과의 수위가 과연 어느 정도일 것이냐. 여기에 이제 지금 가장 많이 이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윤 대통령이 이렇게 구속이 되기 전 그리고 이런 탄핵 소추가 되기 전에 한 2차례 이런 어떤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럴 때도 물론 윤 대통령의 사과는 있었지만 그 사과의 수위라는 것이 이제 뭐 무조건적으로 내가 잘못했다라기보다는 국정 혼란을 야기한 데에서는 내가 굉장히 잘못했지만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통치 행위이고 그런 것들을 내가 지금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당위성을 설명하는 그런 어떤 대국민 담화들을 여태껏 내놓은 바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지금 최후 진술에서도 이런 여지껏 본인이 내놨던 그리고 탄핵 심판정에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되는 선에서의 대국민 사과일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조금 더 넘어서서 이런 어떤 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런 어떤 이유에 대해서도 본인이 조금 예를 들면 신중하지 못했다라든지 아니면 좀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 있었겠다라든지 약간 이런 어떤 계엄의 좀 본질에 대한 본인이 사과의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각 이후에 본인이 만약에 복귀를 하게 된다면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된다면 이랬을 때 또 이제 본인이 어떻게 지금 구상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같이 결부시켜서 또 사과를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까지도 나오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런 어떤 이제 지금 계엄을 둘러싼 그리고 본인의 탄핵 심판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한 본인의 의견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수준과 구체화하는 수준의 사과가 이루어질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과 좀 궤를 일치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말씀하신 객관적 사실이 아닌 입장 같은 것들을 윤 대통령이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더해서 조금 전에 얘기한 사과가 예를 들어서 더해진다면 어떤 형태든 간에 탄핵 심판 최종 선고의 결과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맞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통령의 인식과 생각과 본인이 가지는 고유한 어떤 대한민국에 대한 입장, 헌법에 대한 어떤 의견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탄핵할 만큼의 중대한 잘못을 했는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다소 부주의하거나 이 실정법을 위반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인의 사고방식이나 기준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점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오늘 최후 진술은 이미 과거의 대국민 담화라든가 대리인단을 통해서 나온 입장문이라든가 변론의 요지 다 망라적으로 표현되어 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이 새로운 주장과 완전 획기적인 어떤 의견은 아니어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일관되게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전부터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부터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거의 일관되게 계속 유지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헌법재판관들이 강약을 조절하는 용도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정법은 위반했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실정법은 위반했는데 법은 위반했는데 이것을 복귀시킬 거냐 말 거냐. 예. 예를 들면 공무원 징계 사건에서 실정법은 위반했는데 미약한 사건이기 때문에 큰 징계가 아니라 경징계로 끝날 것이냐. 근데 실정법을 위반했는데 이 위반 사유가 너무나 지대하고 이 중대에서 강한 책임을 물릴 수밖에 없다. 그럼 중징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강약 조절에 관련한 부분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생각의 흐름 이런 것들을 검토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재판에서 보여줬던 태도라든지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윤 대통령 측의 종합 변론을 조금 종합을 해보면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과 크게 새로운 내용은 없고 좀 비슷한 일관성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후 진술에서도 그동안의 맥락과 좀 다른, 좀 튀는 발언은 아마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하셨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변론기를 진행을 하면서 인정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에 이제 계엄군을 보내라고 자신이 지시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했는데 그 외에도 최후 진술에서
이 부분은 내가 지지를 했던 게 맞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은 예측할 수 없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변론 요지나 변론 준비 서면을 통해서 대통령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는 이미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만 네. 이제 재판관들은 알고 있으나 국민들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입장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인정하지 않는 사실관계는 조금 더 명료하게 구분할 수 있고 구분된 진술을 이제 국민들도 들을 수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재판관들 입장에선 새로운 내용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은 이제 예측 가능성 문제인데 대통령의 입장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지금까지 정리돼 왔다. 그런 만큼 새로운 주장은 없다. 신규 주장은 없을 것이다. 다만 이제 재판관들이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항상 어떤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중징계를 줄 때는 예. 이것이 재범됐을 때 또는 이것을 모방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을 보면 형사법정에 쓴 피고인이라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칫 이 사람을 용서했다가 다른 예비적 범죄자들이 보고 따라할까 봐 항상 중형을 내리는 고민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사회에 주는 예방적 효과, 경고적 효과라고 보통은 이야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오늘 해야 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내가 설사 그때 그 판단은 내가 헌법을 수호해야 되고 여러 가지 대통령의 책무를 실시하기 위해서 나는 그런 의무에 기초해서 비상조치를 한 것이니까 매우 정당하고 합법적인 수단이었다. 이 주장만 계속 주장을 한다면 그러면 비슷하게 민주당이 또다시 이렇게 입법의 행포를 벌일 거고 뭐 부정선거 이슈는 말끔하게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았고 예. 관련된 문제가 또 생기면 대통령이 또 하겠다는 거야 이런 우려를 하고 있을 게 분명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현재 종합변론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의혹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 사이에서도 선거에 대한 의혹이 증폭된다며 심지어는 자체 정화 능력에 대한 의심이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진 기자, 지금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그리고 그동안 주장을 해온 이 선관위 의혹에 대해서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이제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서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했다. 이 탄핵소추 사유를 반박하면서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논리입니다. 예. 지금 이러면서 계속 이제 윤 대통령 측의 변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이 하이브리드 전이라는 건데요. 예. 이게 지금은 이제 시대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이런 어떤 무력 전쟁이 사실상 좀 국제법상으로도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어떤 군사 공격을 통한 전쟁이 아니라 이런 어떤 본인들 나라의 그 이제 적국에 은밀히 침투를 시켜서 그 사회의 그런 어떤 문화와 체제와 이런 것들을 흔드는 이런 어떤 여론 선동을 하거나 약간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나라의 체제를 흔들어 놓는 이러한 어떤 전쟁의 한 가지 유형이 이제 하이브리드 전이라고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의 선관위가 이제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따르면 굉장히 친중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변론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근거로 나오는 것이 이런 어떤 개표원들 중에도 이제 중국인들이 또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시를 또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또 그 외국 사례들 또 이제 특히 이제 뭐 2023년에 뭐 바이든 전 대통령이 뭐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서 뭐 대만의 선거에 개입을 하지 말라고 했더니 뭐 중국에서 이제 그 다음에 방법을 바꿔서 이렇게 대만의 그런 어떤 하이브리드 전의 일환으로 뭐 선거에 개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들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면서 이제 뭐 국정원이 이런 어떤 윤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서 이렇게 선관위의 서버를 점검했을 때 굉장히 해킹에 취약하다라는 그런 어떤 점검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고 특히나 이제 이런 어떤 치러졌던 선거들에서 보면은 뭐 일부 선거구에서 굉장히 좀 부정 선거로 의심되는 이런 어떤 투표용지가 발견이 되기도 했었고 여기에 이런 어떤 선관위가 이런 어떤 친중적인 성향을 띠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뭐 선거들이 굉장히 좀 부정확하게 치러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어떤 의혹들에 대한 좀 윤 대통령 측에서는 증거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제시를 하면서 좀 이렇게 변론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어떤 이런 상황을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 관련 비밀을 중국과 시민단체에 유출한 전 정권의 고위 관료를 이제 고발을 하자 뭐 야당이
감사원장 탄핵으로 맞섰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야당이 이런 어떤 하이브리드전을 막지는 못하고 오히려 이제 동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변론을 펼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한 계엄이 선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계엄의 정당성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 이제 이런 어떤 증인 신문에만 좀 치중이 됐었던 이런 어떤 변론기일에서 지금 두 번째 지난 9차 변론기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지금 이렇게 대리인단에게 변론 시간이 주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태껏 대통령 측에서 제기했던 어떤 부정선거 의혹과 이런 또 국가 안보에 대한 비상사태 이런 것들을 좀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는 계엄 선포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당위성에 대한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지금 11차 변론기일이 진행 중인데 잠시 휴정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종합 변론을 1시간 조금 넘게 진행을 했는데 지금 휴정이 잠시 이루어졌고 6시 45분, 오후 6시 45분부터 다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종합 변론이 1시간 정도 더 이루어질 예정이고 그 이후의 절차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 하기 전에는 이제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의 입장 발표도 있을 텐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앞서 종합 변론에는 2시간씩 재판부가 시간을 할당을 했는데 이 당사자 최후 진술은 시간 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좀 절차가 오늘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은 몇 시쯤 나올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당초 이제 증거조사부터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 네. 증거조사가 한 1시간 정도로 예상이 됐었는데 40여 분 만에 끝이 났고 그리고 이제 양측의 변론이 시작이 되면서 재판부가 1시간 하고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을 15분 정도 갖고 이제 1시간을 진행하고 또 이제 1시간 진행하고 15분 정도 휴정을 갖고 1시간을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6시 45분에 다시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면 또 1시간이 지나면 7시 45분 거의 8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휴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한 8시 정도부터 이제 정청래 위원장의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으로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오늘 재판이 끝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단 최후 진술에는 제한 시간이 없지만 시간 제한이 없지만 그래도 예상으로는 정청래 위원장이나 윤 대통령이나 1시간 정도 내에서 아마 이제 최후 진술을 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해서 중간에 또 이제 정회 시간까지도 포함한다고 했을 때는 한 10시 반 정도가 되면 아마 오늘의 재판이 좀 종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저녁 상황입니다. 10시 30분 정도로 예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휴정하기 전 상황을 요약을 해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론을 강조하며 당시에 선관위를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고 선관위를 견제하기 어렵다. 선관위의 자체 정화 능력이 의심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역시 마지막 최종 변론기일까지도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윤 대통령 최후 진술 본인이 직접 나서서도 선관위 의혹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분량을 할애할 거로 보고 계신 거죠. 네, 부정선거의 주장과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중요한 요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선관위에 내가 직접 병력을 투입했다라고 대통령이 인정한 만큼 이 선관위 문제에 중대성이 있다. 그럼 규명의 실체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대리인단은 이 선관위가 친중 성향을 보인다던가 중국이 실제 다른 나라에서 선거에 개입했다던가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만큼 이 부정선거가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다른 나라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중국이 어떻게 보면 내정 간섭, 선거 개입 문제를 다시금 거론함으로 인해 그 당시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라는 주장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안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최후 변론이 1시간 더 휴정 이후에 진행이 되고 나면 정청래 탄핵소추 단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인데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이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최후 변론에 국민들의 의견을 넣고자 댓글을 써달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 내용을 이제 실제로 얘기를 하면 국민들의 댓글입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재판관들이 좀 생소한 상황이긴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단 국민들의 의견들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은 또 민주적인 절차이고 민주주의의 어떤 보통은 이제 대의민주주의 간접 방식으로 전달하나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 국민들의 목소리에 이제 무게감을 싣고자 직접 국민들에게 댓글로서 의견을 밝혀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닐까 싶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댓글을 하달라고 한다면 국회 측의 주장이 좀 더 강화되거나 주목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국민들에게 아이디어를 달라 표현의 아이디어이겠죠. 이런 어떤 주장에 대한 부분을 받아서 전달을 한다. 그만큼 헌법재판관들이 무겁게 생각할 가능성은 있죠.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도 무게감이 있지만 예. 국민들 한 명 한 명이 이야기하는 건 국민들이 이 재판을 다 지켜보고 있고 재판관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많고 마찬가지로 재판관이 고민하는 무게만큼 국민들도 실존적으로 지금 고민하면서 이런 댓글 과정이나 의견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재판관들이 경청하지 않을 수 없는 발언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정청래 위원장이 이런 방식을 선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내용 듣고 나면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저희도 국민들 의견 있습니다 하고 또 뭔가를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을 듣고 나서 헌법재판관들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뭔가 질문을 할 수도 있나요? 보통은 이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이 사실관계 질문은 기존의 변론기를 거치면서 증인 신청이라든가 증거조사 과정에서 이제 물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최종 변론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본인의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새로운 사실이라든가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볼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지금은 휴정되어 있는 상태고 6시 45분에 재판이 다시 시작되면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최후 변론, 종합 변론을 마무리한 뒤에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먼저 최후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최후 진술을 할 것이다. 그 시간은 저녁 10시, 밤 10시 전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최종 변론 기일이 끝나면 앞으로 좀 절차는 예를 들어서 뭐 재판관들 간의 평의, 회의가 열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절차는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마 상당 부분, 그러니까 일주일 이상은 매일 회의를 할 겁니다. 평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매일같이 평의를 했습니다. 평의를 하면서 주된 쟁점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의견을 가지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평의가 여러 차례 걸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표결을 할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한다면 표결 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8명이니까 6대2냐, 5대 3이냐, 4대 4냐 이런 평결 절차를 거친 다음 이 평결을 토대로 이제 결정문을 작성하는 이제 과정들을 거치겠죠.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고 한다면 인용에 대한 의견 또는 탄핵이 기각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난다면 기각하는 이유. 기각하는 이유가 다수이면 이 다수 의견으로 기각하는 결정의 내용들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게 될 것이고 다만 찬성한 사람들이 그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소수 의견, 별개 의견 다양한 형식으로 이제 결정문에 대한 초안을 만들고 결정의 어떤 주된 흐름은 정해져도 세부적인 단어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자꾸 수정할 수 있거든요. 이 역시도 평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탄핵 인용이 됐든 기각이 됐든 결국 재판관들 전원이 매일같이 회의를 할 수밖에 없다. 회의 과정에서 새롭게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평의 절차가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지금 한 2주 정도면 나올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탄핵 심판 변론기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좀 절차적인 그런 문제에 대한 논란도 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검찰에서
그 피의자 진술 조서를 헌법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조금 쟁점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뭐 재판관의 성향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고 이게 탄핵 심판 결과와 또 별개로 평의를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도 좀 정리를 한다든지 입장 표명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도 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절차적인 문제는 그때그때 이의 제기 신청이나 뭐 기피 신청이나 여러 절차를 통해서 평의를 했고 결론이 나온 사안입니다. 예. 이미 결론이 나온 걸 재차 다시 평의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죠. 처음에 송달의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중간에 수사 기록 인증 등본 촉탁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 예. 전에 이 헌법재판소는 지금 탄핵 관련해서 내란죄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정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재판관들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한 사람이 그냥 의견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평의를 거쳐서 이것도 표결을 했겠죠. 네. 네, 그런 취지로 절차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금 결정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론되거나 이걸 가지고 다시 평의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도 관심인데 이게 뭐 재판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희가 어떤 가능성을 좀 두고 봐야 할까요? 27일 날 이렇게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 선고를 한다는 것. 그러니까 변론이 종결이 됐는데 선고를 한다는 것은 변론 종결을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8인으로 선고를 하는 것이지 9인으로 선고할 마음이 헌재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론기일 조금이라도 3회, 4회 차이라도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와서 실체 심리를 보고 증거조사에 참여하고 증인들의 증언들을 청취했다라고 한다면 이 판결문을 쓰는데 상당 부분 어떤 초반에 못 들었다고 하더라도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이 좀 부여가 되는데 아예 그 변론기일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재판관이 판결문을 쓴다고 했을 때 또다시 혼선이 있을 수 있고 법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예, 선고만을 위해서 들어올 수는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혼란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 마은혁 재판관이 선고와 이 탄핵 심판의 일정은 영향이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선고를 내리겠다. 오는 27일에 선고를 내리겠다라고 공지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이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에 이렇게 선고 기일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뭐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변호사께서는 이 부분은 좀 어떤 이유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굉장히 빠른 기일을 선고하려고 했다가 이게 좀 연기된 재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신속하게 임명 여부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해서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와서 구인 체제로 결정문이 나가는 것을 헌재는 처음에는 기획하고 의도하고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더 정당성이 부여가 되는 것이죠. 완전체가 판단을 하고 평의 절차에서도 9명이 같이 논의를 한다고 한다면 그 결정의 무게가 조금 더 무겁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초중반을 넘어서 중간 이상 달려가는데 이 선고가 빨리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니 아예 이제 선고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빠지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의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대통령 측이나 대통령 지지자 층에서 절차의 불공정성을 강하게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재판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지 않은 사람이 판결을 하는 것이 만약에 대통령 측에 유리한 판결이면 모르되 인용하는데 투표를 하면 그분의 문제가 하자가 있다라고 주장할 소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제거하고자 지금은 아예 이제 8인 체제로 선고하겠다라고 판단한 게 아닐까 합니다. 예. 이전 사례들을 봤을 때 결과는 언제쯤 나올 거라는 전망들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2주 정도의 이제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제 네. 2주 정도 내에 결론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많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봤을 때 뭐 11일, 14일 정도가 이제 최종 변론으로부터 선고일까지가 그 정도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도 이제 마찬가지 이제 상황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어떤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앞서 이제 변호사께서도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오늘이 끝나게 되면 이런 어떤 재판관 평의를 거쳐서 표결로 이제 판결을 한 다음 이런 어떤 결정문의 초안을 작성을 하고 이제 결정문이 최종이 확정이 되는 이러한 이제 과정들을 재판관들이 이제 거치게 되는데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제 최후 변론, 최종 변론이 끝난 이후에 매일 이제 재판관들이 평의를 진행을 했고 그런 절차를 거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오늘 이 최종 변론 절차가 끝날 때 말미에 선고일을 발표를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하나의 관심 사안이기도 했었었는데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그렇기에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2017년 3월 10일에 선고를 했는데 그 이틀 전인 3월 8일에 이제 기일이 통지가 됐었거든요. 예. 그래도 이제 헌법재판소 관계자의 말에 따르더라도 지금 보통은 이제 이런 어떤 심판의 결과 선고 기일은 지금 이렇게 마지막 기일 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주,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이제 언제 선고를 하겠다 결정을 하면 그 주에 한 2, 3일 전쯤으로 해서 이제 양측에 통지를 하면서 이렇게 선고기일이 통지가 되는 이러한 방식을 택해왔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도 이제 그렇게 통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예. 됩니다.